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몇 주를 버팁니다. 물을 안 마시면 며칠을 버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얼마나 버틸까요? 이 질문에는 오랫동안 무서운 답이 붙어 다녔습니다. 잠을 안 자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을 실제로 확인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4년 미국 샌디에이고의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랜디 가드너. 과학 전람의 출품작이 하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기록은 264시간 25분 11일하고 25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회복 수면을 취한 뒤 그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험 이후에도 기록은 계속 깨졌습니다. 449시간, 453시간. 기네스는 1997년에 이 부문의 기록 접수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가드너의 11일은 뇌파를 감시하면서 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몇 초씩 잠에 빠집니다. 미세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를 지켜본 두 사람의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수면 연구자 디멘트는 그가 멀쩡했다고 적었습니다. 함께 있던 군의관 로스는 편집증과 환각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남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도 불면과 죽음이 나란히 놓인 병이 하나 있긴 합니다.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유전자 하나가 어긋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평균 47살쯤 시작됩니다. 잠이 조금씩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잠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1년 반 만에 사망합니다. 100만 명에 한두 명, 전 세계 수십 가족 규모로 알려진 극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이 병의 사인은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원형된 단백질이 뇌 안쪽의 시상이라는 부위를 파괴합니다. 시상은 잠을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그게 부서지니까 잠이 사라진 겁니다. 즉 불면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잠을 못 자면 죽는다는 이야기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다릅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실이 초파리를 재웠다 깨웠다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잠을 완전히 빼앗긴 초파리는 열흘째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무렵에는 전부 죽었습니다. 잠을 자게 놔둔 초파리들은 40일쯤 살았습니다. 잠을 빼앗은 것만으로 수명이 절반이 된 겁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던진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죽었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당연히 뇌였습니다. 잠은 뇌가 자는 거니까요. 잠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환각까지 봅니다. 전부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죽은 초파리의 몸을 조직별로 나눠서 산화 손상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다가 흘리는 부산물인데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태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에는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장기에서도 특별한 축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곳만 떼고요. 장이었습니다. 창자. 잠을 안 재운 초파리의 창자에는 활성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흘째에 가장 많았습니다. 죽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잠을 다시 자게 해주면 그 활성산소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관관계입니다. 장에 뭔가 쌓였다는 것 뿐이죠. 그게 사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반대로 해봤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면 안 죽을까? 화합물 수백 가지를 훑어서 초파리장의 활성산소를 실제로 없애주는 물질 11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먹이에 섞어서 잠을 안 재운 초파리에게 먹였습니다. 초파리들은 잠을 자지 않고도 정상 수명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초파리에게 먹인 겁니다. 사람에게 확인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난 건 수명이지 건강이 아닙니다. 논문은 죽지 않았다고 했지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희망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죽기 시작하는 열흘째에 잠을 다시 자게 해주면 초파리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명을 살았습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 밀린 것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 초파리가 다음번 밤샘을 다시 견디려면 정상적인 잠을 보름은 자야 했습니다. 빚을 갚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훨씬 결정적인 대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항산화 요소를 장에서만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초파리는 살았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효소를 신경계에서만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같은 방패를 장에 들려주면 살고 뇌에 들려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 못 자서 죽는 싸움터는 뇌가 아니라 장이었던 겁니다. 생주에서도 확인해봤습니다. 최대 닷새 동안 잠을 못 자게 하자 소장과 대장에서만 활성산소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장기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생쥐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큰 질문을 하나 남긴 채 끝났습니다. 왜 하필 장이지? 잠은 머리로 자는데 왜 부작용은 배에서 터지는 걸까요? 그 답이 나오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2026년 7월 국제학술지 PNAS에 논문 한 편이 실렸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연구진이 추적한 건 도파민이었습니다. 도파민은 보통 뇌의 보상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장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잠을 빼앗기면 장에 도파민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도파민은 장에 사는 면역세포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의 발전소를 거꾸로 돌립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자를 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공장 컨베이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부품이 순서대로 흘러가면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쪽이 꽉 막히면 부품이 거꾸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걸 역전자전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역류한 전자는 산소와 부딪히면서 불꽃을 튀깁니다. 그 불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6년 전 초파리에 창자를 태우던 그 물질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연구진 자신도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도파민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역류를 켜는지는 아직 추정 단계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예상 밖의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활성산소가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장은 몸에서 바깥과 가장 많이 닿는 곳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는 세균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의 면역세포는 이 불꽃을 무기로 씁니다. 활성산소를 뿜어서 세균을 태우는 겁니다. 방어 반응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게 잠깐이 아니라 계속될 때입니다. 하루 밤샘은 방어입니다. 그게 몇 주가 되면 방어하던 불이 집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마지막에 관찰한 게 가장 서늘합니다.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면 장에 있던 그 면역세포들이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뇌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멀쩡했던 뇌에도 활성산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건 알츠하이머를 재현한 초파리 모델에서 본 결과입니다. 건강한 개체 전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림은 분명해졌습니다. 뇌가 무사한 게 아니라 장이 먼저 무너지고 뇌가 나중에 따라간다는 순서였던 겁니다. 사실 장과 뇌가 서로 대화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장에는 신경세포가 아주 많습니다. 2022년에 사람 기준으로 정밀하게 세어보니 약 1억 6,800만 개였습니다. 척수 전체에 있는 신경세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5억 개는 낡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건 과합니다. 사람 뇌에는 860억 개가 있으니까요. 50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세로토닌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몸속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설명이 한 칸을 건너뜹니다. 장에서 만든 세로토닌은 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액-뇌장벽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자기가 쓸 세로토닌을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을 고치면 기분이 낫는다는 말은 이 수치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연결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미주신경입니다. 배에서 뇌까지 이어진 굵은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의 신호는 주로 위로 올라갑니다. 표준적으로 인용되는 값은 8대 2 정도입니다. 뇌가 배에 명령하는 것보다 배가 뇌에 보고하는 양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비율의 원측정은 1957년 고양이 실험입니다. 사람에서 정밀하게 센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을 겨냥한 연구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파킨슨병입니다. 이 병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가설은 오래됐습니다. 근거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와이에서 남성 6,790명을 24년간 추적했더니 변비가 심한 사람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2.7배였습니다. 최장 24년 전의 변비가 미래의 파킨슨병을 예고한 셈입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변비가 병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병의 첫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변비는 아주 흔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 대부분은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올라온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장내 세균이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파킨슨병에서 망가지는 뇌 부위와 연결된다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같은 달 대장암 쪽에서도 오래 묵은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대장암과 관련된 세균 독소가 어떻게 장벽을 뚫는지 몰랐는데 그 독소가 붙잡는 손잡이를 찾아낸 겁니다. 연구진은 그 손잡이를 흉내낸 가짜 미끼를 만들어서 생쥐에서 독소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상적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감미료 39종을 장내 세균에 직접 실험한 겁니다. 많은 감미료가 장내 세균의 성장을 실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카페인과 함께 들어갔을 때 다르게 행동한 경우가 100건 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인은 얼마나 잘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시간사용조사에서 한국은 471분입니다. 평균은 508분이니까 37분이 짧습니다. 참고로 가장 짧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에서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은 7.3%에서 11.9%로 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15.8%에서 40.4%로 뛰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10살 이상 국민 전체 평균입니다. 일하는 성인의 실제 수면과는 다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초파리에서 잠을 빼앗겼을 때 먼저 무너진 건 뇌가 아니라 장이었습니다. 장의 면역세포가 방어하려고 켠 면이 꺼지지 않으면서 몸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만성이 되면 그 불이 뇌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과학이 보는 자리가 머리에서 배로 옮겨간 겁니다. 잠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머리를 걱정합니다. 내일 머리가 안 돌아가겠다고요. 그런데 그 밤에 실제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무 말도 못하는 뱃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룬 연구들의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